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평탄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던 저는 얼마 전 감당하기 힘든 평지풍파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저에게 일어난 일이 드라마나 소설이 아닌 다 현실인 건지 황당하고 씁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에 올라가는 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외고로 가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는 아내와 저 둘만 지내게 되었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괄괄한 성격이었어요. 조용하고 말도 별로 없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었죠. 워낙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내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름대로 자중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없고 하니 즐겁게 놀러 다니고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을 먹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어차피 그건 아내의 생활이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보니 저는 별로 상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보고 제 친구들을 밖에서 보지 말고 집에 데리고 와라. 자기가 술상을 차려주겠다 하더군요. 제 친구들하고는 자주는 아니어도 모임 같은 곳에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친구들과 만남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집에서 먹자는 소리가 나왔죠. 그렇게 친구 3명과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인데 2명은 결혼을 했고 1명은 돌싱이었습니다. 그 돌싱인 친구의 이름은 준택이었습니다. 준택이는 골프웨어 샵을 운영하는데 아파트도 있고 세받는 상가까지 있어서 돈도 많고 차도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제 지인들 중엔 제일 돈이 많은 친구였죠. 그 친구는 20대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놀러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들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이 한 번씩 부럽단 소리도 곧잘 했죠. 본인도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며 결혼 생활 같은 건 잘 안 맞는다는 소리도 잘 했었습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저하고는 참 반대되는 성향이죠. 하여튼 그 친구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게 됐었어요. 와이프가 이런저런 음식으로 술상을 해놨더라고요. 와이프도 제 친구들이 오니 신나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들뜨더라고요. 워낙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와이프는 준택이는 오랜만에 봤었어요. 보통은 부부 동반 모임이 많으니 준택이는 자주 모임에서 빠졌거든요. 준택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통 얼굴 못 봤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데 저 같은 철새가 끼면 되나요? 물흐리게. 그런 게 어딨어요. 종종 나오세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 중에 괜찮은 친구 있는데 소개해줘야겠다. 와이프와 준택이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편하게 이야기를 잘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 잘 맞는 것 같았죠. 보통은 남편이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하면 싫어하는데 재수 씨는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다가 준택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남편 친구면 저한테도 친구나 다름없으니까 종종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놀러 오라고 말했으니까 진짜 자주 놀러 옵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장난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준택이가 그런 장난을 칠 때마다 와이프가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술에 취했나 싶으면서도 능글능글한 준택이의 장난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술자리가 파하고 제가 장난치듯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준택이랑 아주 죽이 척척 맞더구만. 뭔 죽이 잘 맞아. 그냥 오랜만에 봤으니까 얘기 나누는 거지. 그나저나 준택 씨는 정말 안 늙었다.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머리숱도 더 많아진 것 같아. 걔 골프 광이잖아. 그래서 골프웨어 샵도 차린 거고.
운동 좋아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놈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딱서니가 없잖아. 철이 없으면 잘 안 늙거든. 뭐 철이 없어. 그냥 성격이 자유로운 거겠지. 그러면서 오랜만에 본 준택이 역성까지 살짝 드는 겁니다. 좀 황당했지만 그냥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준택이는 두어 번 정도 더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러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 없이 혼자 놀러 왔었죠. 그때도 밤늦게 술을 마셨는데 제가 워낙 만취했어서 정신이 없다가 그만 거실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눈 떠보니 준택이는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요. 와이프에게 전날 일을 물으니 저와 준택이가 거의 동시에 기절하듯 잠들고 자기는 귀찮아서 내일 치워야겠다 싶어 저와 준택이에게 이불만 덮어놓고 방에 가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준택이가 영 뜸하더라고요. 연락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늦고요. 바쁘다고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 제일 시간 많고 한가한 놈이 바쁘다고 하니 뭔가 싶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때쯤 눈에 띄게 밝아지더군요. 다이어트 할 거라며 몸매 관리도 더 신경 쓰고 피부 관리에도 열을 올렸어요. 미용실이나 뷰티샵도 자주 가고요. 보통은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그마저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 하니 제가 취미를 가지라고 했다고 취미 때문에 바쁘다네요. 무슨 취미를 가졌냐니까 운동을 한답니다. 등산도 가고 트레킹도 한다고 살도 빠지고 재미도 있다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주말에 같이 가자니까 알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혼자만 열심히 놀러 다니는 겁니다. 애 키운다고 고생 많았으니 저런 자유시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친구와 그렇게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냐고요. 제가 일 때문에 준택이의 매장 근처에 외근을 갔을 때였어요. 매장에 둘러보니 직원만 있고 준택이는 없더군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은 여자친구분이 와서 밥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라니. 저나 제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새 여자친구가 또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준택이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누군지 보자 싶어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준택이의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와이프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맞았죠. 와이프의 옷차림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한 골프웨어였습니다. 황당한 기분으로 멍하게 있는데 잠시 후 준택이가 와이프와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얘네 뭐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성원아, 여기 웬일이야? 나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얼굴 보고 가려고. 근데 당신은 여기 어쩐 일이야? 아까 보니까 준택이 차 타고 오던데? 제 물음에 준택이는 누나를 굴려대고 와이프는 어설픈 변명을 했습니다. 나 아는 언니한테 옷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 준택씨 가게 왔거든. 왔다가 내가 밥 안 먹었다고 하니까 준택씨가 밥 사준다고 해서 먹고 온 거야. 와이프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누나를 막 굴려대는 게 보였습니다. 아는 언니? 누구? 뭐 얘기하면 알아. 운동하면서 만난 언니인데 그냥 뭐 이래저래 나 운동도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근데 당신이 준택이 매장을 알았어? 내가 얘기했던가? 제 말에 이번엔 준택이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에이, 넌 기억력도 참. 전에 술 마실 때 얘기했잖아. 우리 매장 이 동네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아니면 뭐 재수씨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 저는 몹시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었지만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래, 얼굴 봤으니 나는 가야겠다. 아, 그래. 나도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 저기, 다음에 보자. 내가 술 살게. 당신은 안 가? 아, 나도 가야지. 와이프도 불이 나게 저를 따라오려는 겁니다. 당신 선물은? 아는 언니 선물 산다며. 어? 아, 맞아. 그 준택 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걸로 주세요. 예? 예. 준택이는 허둥지둥 거리더니 아무 옷이나 빼와선 직원에게 포장을 맡기는 겁니다. 와이프는 제 눈치를 보며 카드를 긁고요. 자기는 회사로 다시 들어가? 당신 태워다 줄게. 집에 갈 거지? 그럼. 저는 와이프를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가는 내내 잠시도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럽고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를 일단 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와이프 말대로 선물 사러 왔다가 아는 사람이니까 밥 한번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직원이 여자친구와 밥 먹으러 갔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와이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한동안은 와이프도 그 전처럼 어딜 나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웠죠. 도대체 뭘까? 왜 준택이 차에서 같이 내렸고 준택이 매장 직원은 여자친구랑 나갔다고 했을까? 솔직히 이제 와선 뻔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아닐 거다 부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도 와이프에게 그날 일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얘기를 꺼냈다간 제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났고 그냥 저의 착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몰랐으면 몰랐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준택이에게 대놓고 얘기를 해보자 싶어 그날은 반차를 쓰고 준택이의 매장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제가 들어가자 직원은 저를 알아보는지 조금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준택이는 또 매장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봤었죠? 여기 사장 친구인데요. 사장님 어디 갔나요? 아, 네. 오늘은 일찍 가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말인데요. 제가 사장님 어디 갔냐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들어왔던 여자가 사장님 여자친구 맞나요? 제 물음에 직원은 곤란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예? 아, 그때 죄송해요. 제가 그때 착각했나 봐요. 여자친구가 아니셨나 봐요. 아, 근데 혹시 그전에도 그 사람이 몇 번 더 왔었나요? 직원은 그때 대화를 들어서 같이 왔던 여자가 제 와이프라는 걸 알아서인지 선뜻 말을 못하더라고요. 몹시 곤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전에도 왔었죠? 제가 얘기했다곤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사실은 그전에 3-4번 정도 더 오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뭐 여자친구다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시진 않았고요. 그냥 가깝고 친해 보여서 제 짐작으론 여자친구인가 보다 했거든요. 친하다면 뭐 어깨에 손을 두른다든지 옷 같은 것도 그분이 고르시면 사장님이 선물 많이 하시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마주쳤을 때 입고 있던 그 골프웨어도 준택이가 선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매장 밖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친구 와이프와 따로 연락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만나서 선물을 주고 남들이 보기에 애인 사이처럼 보이게 다녔다뇨.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제 친구와 제 와이프가요. 처음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 TV에서나 아니면 건너서는 들었어도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실감도 안 나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근의 공원에 가서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준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택이는 처음엔 안 받고 두세 번 거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다면서요. 제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불러냈습니다. 준택이는 피곤하다느니 어쩌느니 변명을 하며 피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그럼 너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그냥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번엔 와이프에게 술 한잔 하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술집에서 저 먼저 술을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와이프가 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 참 더럽고 역겹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랑 그전에도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자연스럽지? 속에서 울컥울컥 화가 치솟았습니다.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준택이도 들어오더니 저와 제 와이프를 보고 움찔 놀라는 겁니다. 제 와이프도 엄청 당황해 하고요. 저는 속으로 잘들 논다 생각하며 준택이에게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전만 해도 같이 만나면 웃고 떠들고 죽이 척척 맞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재수씨까지. 네 눈엔 이 사람이 재수씨로 보이긴 한가 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친구 와이프랑 그러고 싶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냐? 제 말에 준택이와 와이프는 허둥지둥 거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됐고. 어디까지 갔냐? 잤냐? 당연히 잤겠지. 이 나이에 만나서 짝짝꿍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 쪼다로 보여?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친구랑 붙어 먹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다 오해야. 내가 다 알고 왔어. 전부 다. 둘 다 솔직히 여기서 얘기해.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 안 하면 당신은 이혼이고 준택이 너는 상간남 소송 걸 거고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 다 할 거다. 너네 부모님한테도 할 거고. 솔직히 매장 직원의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입에서 얘기를 들어야 했기에 더욱 단호하게 말했죠. 야 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증거가 있다고 했지. 너네 입으로 듣겠다고 한 건 그나마 너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 멍청한 친구놈과 와이프는 제가 증거고 뭐고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은 발뺌하지 않고 다 털어놓더군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정확히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어. 그때 너네 집에서 술 먹었던 날. 나 거실에서 잠들었던 그날? 누가 먼저 그랬는데. 준택씨 그만 말하세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와이프가 급하게 준택이의 말을 끊고 말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와이프를 노려봤어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민석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민석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 말에 와이프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 됐다. 그냥 이혼하고 너는 상간남 소송 소장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성원아. 잠깐만 얘기하려고 하잖아. 저기 내가 먼저 그랬어.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술에 취해서 어떻게 됐나 봐. 그래서 너네 와이프랑 술 한잔 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게 뭔데? 우리 집에서 자기라도 했다는 거야? 준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사실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이 뻔히 있는데 둘이서, 그것도 내 집에서 그런 짓까지 저지르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친구 얼굴에 주먹을 갈기고 테이블 위에 술병이라도 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기가 막혀 현실인가 아닌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그렇게 만났단 거지, 데이트하면서. 데이트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몇 번 밥이나 먹고 한 게 다야. 저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와이프가 따라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술집 앞을 도망치듯이 나와서 괴로움에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정말 아내와 친구가 바람이 났다니, 그것도 내 집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너무 끔찍하고 괴로웠습니다. 사실 저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핸드폰 녹음이 켜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내와 친구를 부른 것도 본인들 입으로 실토하는 걸 녹음해서 증거를 모으자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정말 진실을 들으니 배신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밤거리를 헤매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인지 아들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받더군요. 민서가, 아빠야.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아빠? 아,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아빠, 술 먹었어? 한잔 했어, 가볍게. 그럼 얼른 집에 가, 엄마 걱정해. 아들 입에서 엄마라는 얘기가 나오자 돌덩이라도 얹은 듯 다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얼른 다시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범하고 순탄하게만 흘러오던 제 인생. 발랄한 와이프와 착하고 듬직한 아들까지 둬서 이만하면 값진 인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아내와 친구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내는 쥐죽은 듯이 지내며 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걸려고 하지만 저는 아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일체 대화도 섞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제 마음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아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술에 취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후에는 왜 만났냐고 하니까 그냥 오랜만에 다른 이성에게서 느껴지는 긴장 같은 게 좋았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더군요. 울며 불며 반성하는 아내를 보니 밉다가도 한편으론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저만 그냥 넘어가 주면 예전처럼 평범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깊은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반기지 않았던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여자입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시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치를 떨며 그 집에서 나와야 했죠. 하지만 그게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를 쫓아냄과 동시에 본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쭉 자라왔고 1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너무 막막했죠.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어리고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던 제가 그 월세를 계속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야금야금 까먹다가 나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월세가 싼 고시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 관련 제조 회사였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라고 했죠. 저는 말단 생산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교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대 근무가 없이 주간만 일하는 생산직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다 보니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60대의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일할 때는 냉철하고 진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죠. 대표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저는 공장에 있다 보니 자주는 못 뵀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드리고 대표님도 제 얼굴을 아셨습니다. 보통 첫 입사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저는 그 회사가 편하고 저하고도 잘 맞아서 계속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직 인원을 뽑을 때 사무직 전환을 하고자 저 역시도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전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공장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실로 올라가 구매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대표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서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도 많이 주고받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 때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과 별도로 식비가 나오긴 하는데 식비도 아낄 겸 도시락을 종종 싸워서 먹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다 먹어서 치우고 있는 중에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대표님 오셨어요? 막 식사를 끝내느라 대표님이 들어오신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무실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실에서 뭔가 먹는 것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런 것보다 비어있는 제 도시락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도시락 싸와요? 식비 나오잖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식비도 아낄 겸요. 실은 고시원 계속 살다가 몇 달 전에 원룸으로 옮겼는데 그 바람에 월세도 좀 오르기도 했고 야간대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돈 들 일이 많아서요.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영미 씨 쭉 지켜봤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영미 씨 보고 있으면 꼭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영미 씨 같은 때가 있었거든.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죠. 여자 대표로서 번듯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늘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보니 힘든 일 한번 안 겪고 탄탄대로로 사셨을 것 같은 이미지셨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할 때가 있었다고 하시니 놀랐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본인의 과거 얘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무렵부터 이모 집에 얹혀 사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분을 만나셨고 지금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대표님의 남편분은 초기 공동 대표님이신데 제가 입사하기 15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대표님은 홀로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계열은 주로 남자들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 여자였던 대표님은 참 많이 힘들고 뒤에서 눈물 흘릴 일도 많으셨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독하게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 회사가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모가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걷어 먹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모 아들이었던 사촌 동생을 저희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분은 저희 회사의 최 이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과 최 이사님이 사촌 지간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죠. 사실 최 이사님은 회사 내에서 일을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최 이사님이 일을 정말 못하고 대표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익히 보게 되었죠. 최 이사님은 대표님과 사촌 지간인데도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욕심도 많으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했죠. 하여튼 대표님은 제가 과거에 본인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쭉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저를 참 좋게 보셨대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는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최 이사님의 아들이 놀러 오셨어요. 보통 손님이 와도 대표님은 직원들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타서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보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커피나 차를 먼저 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이사님 아들하고도 처음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날 최 이사님 아들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외모만 보고 이상형이라고 했다니. 처음엔 저도 그분이 별로였습니다.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최 이사님의 아들은 말은 유학파라지만 유학이라기보다 거의 외국에서 놀다 온 거라고 하더군요. 공부도 그닥이고 별다른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인 최 이사님이랑 비슷한 논팽이과라고 했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아들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조카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신 거죠.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최 이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과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 과장님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최 과장님은 저에게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최 과장님이 저에게 추근덕대는 느낌이라 싫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한결같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최 과장님과 저는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갖은 선물 주고 매일 저 데려다 주고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하려고 한 건 처음이다 보니 좋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최 과장님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보니
저도 최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은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는 사귀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들키게 되었죠. 그참에 최 과장님은 결혼 허락도 받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 이상으로 최 이사님과 사모님의 반대는 몹시 심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회사에서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랑 사귀는 제가 못마땅한 거죠. 게다가 최 이사님 사모님은 대놓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정리해라. 라고 하시고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최 과장님과 사귀어야 되나 비참했고 최 과장님에게 이별을 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한 건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리고 최 과장님은 저희의 교제 사실을 대표님에게 알렸습니다. 대표님도 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교제한다는 거 몰랐기에 꽤나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최 이사님 사모님이 완강하게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역시도 저에게 그만 만나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최 과장하고 결혼 전제로 만난다던데 맞아? 네. 영미 씨는 최 과장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최 과장님을 좋아한다고 했고 대표님은 두 사람 뜻이 정 그렇다면 최 이사에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표님은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에게 한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감으로도 훌륭하다고 최 과장한테도 좋은 아내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최 이사님이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최 이사님 집안에서의 대표님 입김은 아주 셌거든요.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거의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대표님이 나서서 저희 결혼을 밀어주시니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은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부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라고요. 요즘은 혼인신고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굳이 빨리 해서 뭐가 좋느냐고요. 그 사이에 혹시 아이라도 가지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한동안은 분가하지 말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 보니 가족으로서 정도 고플 것 같고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거절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혼인신고도 늦게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당분간 합가해서 살기로 했죠.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바보 같았던 건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었지만 대표님 눈치 때문에 일단 결혼식은 시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며느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었던 거죠. 결혼식은 일단 시키되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서 당신 아들이랑 갈라서게 만들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시집살이와 저를 향한 냉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요청으로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분간은 살림도 배우고 아이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댁에서 지냈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 사는 첫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 남편도 냉장고 안에 들어간 음식은 안 좋아하니 반찬을 매번 새로 만들라고 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금도 쉬는 건 못 보겠다는 건지 각종 집안일을 하루가 빠짐없이 시키셨습니다. 상부장 그릇들 다 꺼내서 닦아놓으라고 하시고 갑자기 창고 청소를 시키질 않나, 이불 빨래 밟아서 다 해놓으라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들어와서 산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약속도 잡지 못하고 외출도 잘 못하고 그 집에 매여서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갖은 집안일과 노동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고아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라도 살림하는 걸 배워봐야 된다고 잘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그냥 공짜 노예 들인 듯 집안일 무리하게 시키고 괴롭힌 거지만요. 게다가 막말도 정말 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좀 차갑게 말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뭘 물어보면 미간 찌푸리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귀찮아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주를 잘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폭발하듯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내 아들 인서울 4년제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인데 어쩌다가 고아에다가 야간대학 겨우 졸업한 공순이 출신인 너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무슨 수로 대표님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넘볼 건 넘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시고 고함도 잘 지르셨어요. 평소에는 싸늘함 그 자체이고 취기가 오르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을 있는 대로 퍼부으시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무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님이 술만 드셔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기댈 곳 하나 없고 막말로 서럽다고 이 집에서 뛰쳐나가도 돌아갈 친정 하나 없는 게 제 처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완전 무시했고 남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아예 말도 안 거셨고 제가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거나 자리를 피하셨죠. 한마디로 저를 왕따시키신 겁니다. 시부모님 두 분은 마치 작정이나 한 듯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행동과 달라진 마음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도 안 갈아주고 죽든 말든 방치하는 수준이었죠. 저랑 결혼 못하면 죽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집에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은 흥미를 못 느끼는 듯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어머님의 막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되려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라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자기 부모님 역성만 들고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가 좀 잘해라, 눈치껏 마음에 들게 좀 행동하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심했어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다른 친구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누구 와이프는 교사고 누구 와이프는 약사고 누구 와이프는 친정 아버지가 건물주고 자기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잘났는데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자리에서 대놓고 우리 와이프가 나 꼬셨잖아. 나 처음 회사에 인사하러 갔던 날 일부러 커피 들고 와서 나한테 눈웃음 치더라고. 상향은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거지. 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와하하 웃는 겁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더니 뭘 그렇게 발끈하느냐며 농담 아니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와이프인 저를 우스운 꼴 만들어 놓고 농담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보고 자격지심이 심하고 예민하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아버님. 술만 먹으면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 없이 막말 퍼붓는 어머님. 대놓고 나 무시하고 잡힌 물고기 취급하는 남편까지.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건데 내가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한 건가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까 아차 싶고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매일은 쳇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누가 공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시댁의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저는 마치 그 집의 가전제품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사람 취급 아무도 안 해주는 가전제품이요. 남편은 이를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제 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점차 우울이 쌓여갔고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한 번은 대표님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콕 집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며 과일 상자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죠. 저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해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표님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 했어요. 자애로운 시어머니인 척, 저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척 했죠. 철저히 대표님 앞에서만요. 대표님은 저에게 결혼 생활 어떻느냐고 괜찮으냐 물어보셨고 저는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대표님도 엄밀히 말하면 이 집 식구인데 제가 제 진짜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맘때 저는 이혼이나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선택지도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못 살겠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단순한 결심조차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이혼하겠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 소리를 안 하니까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를 더욱 괴롭히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맘때 어머님은 어떤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혜연이었고 저랑은 비슷한 또래였는데 프리랜서 첼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친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고 알고 보니 원래 어머님이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집도 좀 사는 편이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고 저희 남편과 자리도 만들어준 모양인데 정작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 보니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친정도 잘 살고 어머님하고도 죽이 잘 맞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아들을 구슬려서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우겨대고 대표님까지 저랑 결혼시키라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 보란 듯이 그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 여자도 마치 본인이 며느리인 양 시댁에 편하게 잘 드나들었고 저를 무슨 그 집의 식모 마냥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님 하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잘 지냈고 어머님 역시 그 여자를 예뻐했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는 소리를 저 들으라고 자주 하셨어요.
그 여자도 그러게요.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소리를 잘했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별로 없으니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자꾸 그 여자와 저희 남편이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멀쩡히 아내인 제가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여자랑 아들을 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여자를 초대해서는 가족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정작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반찬 내와라, 물 내와라, 후식 내와라 부리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러고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여자도 마치 자기가 그 집의 며느리인 양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저희 남편하고 얘기도 하고요. 저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럼 결혼 허락은 왜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형님이 너를 좋아하고 며느리로 추천을 워낙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머님에게 형님은 저희 대표님을 말하십니다. 한마디로 대표님이 저를 추천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형님네 회사에서 일하고 이래저래 얽혀있는 게 많은 관계니까 형님네 말을 거스를 수는 없지. 너도 그거 모르지 않잖아.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한 거 아니야? 나나 명호 아버지가 너 마음에 안 들한다는 거 다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모른 척이야?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 없으신 거죠. 아니, 왜 없겠어? 네 의지에 달렸겠지. 다만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집에 어울리려고 뭘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이상하게 우리 집하고 섞이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 나야말로 물어보자. 너 같으면 너 같은 며느리 받아들이는 거 흔쾌히 허락하겠어? 저 같은 며느리가 뭔데요? 친정 없고 돈 없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기래 능력이 좋기래. 뭐 하나 가진 거 하나 없잖아. 뭐 빤질한 외모 하나? 그것도 뭐 별거 있니? 우리 명호한테는 공장에서 일하는 네가 신선하게 좀 느껴졌나 본데 봐라. 명호도 진작에 마음 떴잖니. 너는 애초에 우리 집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제 주제 파악했어? 사람이 장난감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싫으시면 끝까지 반대하시지. 대표님 앞에서는 허락하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너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눈치가 없는 건지. 어머니, 혹시 저 쫓아내고 혜연 씨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세요? 나는 원래 혜연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어. 혜연이네 아버지 교수고 우리 집하고도 수준 차이도 맞아. 혜연이 며느리로 들여서 딸처럼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굴러들어왔으니 네가 좋게 보이겠어? 네가 나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좋게 보이겠냐고. 어머님의 진심을 직접 듣게 되었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나를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는 집에 시집을 왔고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너무 비참했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죠. 어쨌든 둘의 결혼 생활이니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 했어요. 내가 만약 이 집에서 더 못 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을 나가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신대?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거잖아. 우리 가정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나가려고 하면 집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엄마가 여기서 한 5년 살면 집 하나 구해준대. 5년?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5년을 어떻게 살아?
뭘 죽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내가 어떻든 당신은 나갈 생각 없다 이거지? 당신이야말로 오버 좀 하지 마. 부모도 없이 자랐으니 이제라도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 생각의 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그만 징징거리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우,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네 우중충한 얼굴 보고 있자면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여기서 더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걸 확고하게 알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야 했죠. 혼인신고도 안 했기에 이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만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되는 거였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마치 기회처럼 우연히 어머님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저는 목이 너무 말라 2층인 방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자리를 가지느라 집에 안 오는 줄 알았던 남편은 주방에 어머님과 앉아 있더군요. 조용조용히 무슨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고 저는 계단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더러 묻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싫어할 거면서 결혼 왜 시켰느냐고.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있어? 그래서 엄마 뭘 했는데? 아 뭐라고 하겠어. 솔직하게 말했지. 너 마음에 안 들었고 너도 알지 않느냐. 형님 말만 아니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저걸 며느리로 맞이해? 네가 쟤 아니면 죽겠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참이었어. 으이그 하여간 네가 문제야.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끝내지 무슨 저런 거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아, 나도 그때는 눈이 뒤집혔었어. 엄마도 알잖아. 나 뭐에 하나 꽂히면 끝장 보는 거. 잘한다 아주 그냥.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 말 무시하고 결혼하니 이제 후회가 돼? 내가 그냥 적당히 놀다가 결혼은 혜연이랑 하라고 했잖아. 혜연이네 부모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만데. 아, 혜연이는 너무 못생겼잖아. 다 뜯어 고쳐도 그 모양이 정이 안 가.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 정도면 귀티나고 예쁘지 무슨 얼굴 타령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니 좋냐? 처가덕 하나도 못 보고 집불도 없는 저런 애랑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아, 나도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건데 살아보니 엄마 말대로 별로긴 해. 너무 집불도 없는데 내가 뭐에 씌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사업 물려받을 거잖아. 사업할수록 처가가 든든해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고아를 데리고 와. 아이고 이 맹추야. 아, 그래서 이제라도 혜연이랑 잘해보려고 하잖아. 뒤늦게 정신 차렸네. 그래서 혜연이랑 여지껏 있다가 온 거야? 같이 호텔 있다가 왔어. 잘했다. 그래도 혜연이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다.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계단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모자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저는 비참함에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진심이 가장 비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까지 그 여자랑 호텔에서 있다 왔다니. 시어머니가 불륜을 조장하고 아들도 그에 따르는 참 웃지 못할 기막힌 광경이었죠. 그 계단에 웅크려 앉아있던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내가 나가준다. 저 인간들하고 인연을 끝내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겠지만 어쨌든 저도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통 터졌어요. 제가 장난감도 아니고 적당히 결혼시켰다가 마음에 안 드니 내쫓으려고 하고 제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고 사랑 가지고 장난쳐도 되나요? 자기들 입맛대로 취하고 버려도 되나요? 저 역시도 곱게 나갈 생각은 없었고 또 그날 엿들은 두 모자의 대화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몰래 주머니에 있던 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저는 계단에서 녹음을 한 거긴 하지만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워낙 조용하기도 해서 소리는 작아도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은 잘 됐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고 불륜을 조장하고 심지어 그 여자와 이 시간까지 호텔에 있었다고 남편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남편 폰을 뒤졌고 그 여자와의 카톡 대화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피고는 남편, 그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불륜을 조장한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틈틈이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시댁에 합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혼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제 돈도 고스란히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침대 정도만 새로 샀거든요. 그게 다행이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새 가구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저를 빨리 쫓아내려고 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집도 구하고 상간소송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고 나갈까 생각하던 와중 어머님이 저 혼자 김장 다 하라고 배추를 엄청 사오신 거예요. 쌓여있는 배추를 보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못해? 네. 그리고 저는 앞치마도 벗었죠. 원하시는 대로 저 이 집 나갈게요. 명우 씨랑 끝내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 말에 어머님은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색이 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쫓아냈구나 싶기도 한 표정이었죠. 그러면서도 말은 얘 좀 봐라. 집 나간다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저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시다면서요. 그 혜연이라는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최명우랑 그 여자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최명우, 장혜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위자료 소송은 걸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이라니! 얘가 아주 웃기네! 뭔 위자료? 아들 불륜 조장해놓고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르려고 하셨어요? 나 참... 아니 근데 너네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 소송이야?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후려치고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맨몸으로 쫓아내려 하세요. 참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뭐야?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드린다는데 반응이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대꾸도 못하고 목만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증거 다 있으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두세요. 저는 그렇게 방으로 올라갔고 제 짐을 쌌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짐을 싸들고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집 나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뒷모습이지만 기뻐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저를 쫓아냈다 이거겠죠. 본인들이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입으로 못 살겠다고 한 거니까 나중에 대표님에게 말하기에도 덜 민망할 거라는 계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원하는 대로 나간다. 근데 나만 나가는 거 아니다. 내가 뭘 들고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계단에서 숨어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던 날 그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놀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대표님을 배신하고 저희 회사의 핵심 정보를 동정업계에 넘기려는 수작이었죠. 최 이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벌이신 일이고 남편도 같이 돕는 듯 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동정업계에 넘기고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 뒤에 회사 자체도 싸게 팔아먹으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로 유추해보니 정보를 팔아 넘기려는 동종업계 사람들과 아버님은 꽤나 깊은 관계 같았고요. 제가 녹음한 내용에는 그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온 뒤 녹음 내용을 들고 바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회사로 오니 저희 남편도 아버님도 몹시 놀라시더군요. 여기 왜 왔냐 그러고요. 저는 무시하고 곧장 대표님실로 갔습니다. 대표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회사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그 녹음 내용을 다 들려드렸어요. 대표님 역시 경악하셨죠. 사촌 동생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지냈던 최 이사와 그의 아들이 사실은 대표님 등에 칼 꽂고 배신 때리려고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최 이사 부부가 갖은 시집살이로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 최 과장이 외도 중이라는 것도 덩달아 다 듣게 되셨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니 대표님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죠. 대표님은 정보 유출과 횡령건에 대해서 할 바로 조치를 할 거라면서 저에게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지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단했을 것 같다면서 사촌 동생이나 조카가 그런 인간들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게 뭐가 있겠나요? 그 인간들 대표님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연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고 저도 최 과장과 결혼하고 싶어하니 대표님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것뿐인데요. 저는 대표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최 이사님 모르게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대표님도 너무 괘씸하다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표님에게 그 모든 사실과 증거를 넘기게 되었고 밖에 나와서 살면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모두에게 부부로 인정받는 부부의 관계가 맞고 또 외도 사실과 외도 조장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소송 결과 제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표님은 따로 최 이사의 뒷조사를 했고 제가 갖고 온 증거처럼 정말 가진 정보를 빼내서 동정업계에 팔아치우려 한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대표님은 최 이사와 제 전남편인 최 과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출과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건, 불법 자금 횡령건에 대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들어갔다더라고요. 당연히 최 이사와 전남편은 그 회사에 더 다닐 수도 없으니 바로 해고당했고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금액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과거 남편분과 힘을 합쳐 창업을 하시고 평생을 걸쳐 땀과 눈물로 일궈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쏠랑 다른 곳에 팔아먹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괘씸하셨겠나요. 일도 못하는 거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참아주고 그의 아들까지 취업시켜줬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정도가 있죠. 대표님은 평소엔 온화해 보이시지만 일할 때만큼은 칼 같고 냉철한 부분이 있으신데 절대 선처는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제 전 시댁은 저한테도 위자료 소송 당하고 회사 잘리고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줄줄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 물려면 집도 다 팔아야겠던데 그 꼬라지가 아주 처참하게 되었더라고요. 대표님 덕으로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신한 대가로 철저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고 혼자 살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전 시댁 근황을 알려주면서 제가 아니었더라면 최 이사가 그렇게 뒤통수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간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괜찮다면 회사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 이사도 최 과장도 어차피 회사는 다 잘렸다고 하면서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고 대표님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전 시댁 식구들.
원하는 대로 나와주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더러운 속셈과 비밀도 함께 들고 나온 덕분에 대표님의 회사도 무사할 수 있었고 저도 마냥 억울하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힘든 과거랑은 덮어두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제가 겪은 마음의 상처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겪었습니다. 누구에게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에게서요. 시자는 시금치 들어가는 것도 싫다는 분이 많고 세상에는 참 악덕하고 징글맞은 고부 갈등 이야기도 많지만요. 저에게 시어머니는 참 고마우신 분이고 시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요. 아빠는 일하러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니셔서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일이 많았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외로움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기도 했죠. 상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한창 술 마시고 데이트하고 즐거울 때였지만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은 못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딪히며 시작한 회사 생활은 눈물나게 서러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저를 도와준 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주임님이었습니다. 저보다는 5살이 많았고 회사 선배다 보니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많았죠. 회사에서 지하철역이 좀 먼 편이었는데 퇴근하고 나면 지하철역까지도 잘 데려다 주시고 가끔은 저희 집 근처까지도 잘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는 그 호의가 감사하고 친절하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박주임님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제 주변을 맴돌면서 일도 도와주고 한 거라고요. 다정하고 친절한 박주임님이 저도 좋았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 사귄 뒤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이다 보니 좀 어린 나이긴 해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거 아니냐. 또 박주임님은 홀어머니랑 산다는데 홀어머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요. 게다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 더더욱 뜯어말리는 사람이 많았죠. 박주임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박주임님을 키웠다고 하시더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이니 박주임님에 대한 사랑도 너무 애틋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았죠.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등등. 게다가 저는 집 형편도 좋지 못하고 어머니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나 더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직접 만나던 날 저는 그동안의 고민이 무색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개별 룸이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부드럽고 선한 인상의 어머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된 기분으로 뻣뻣하게 있는데 저를 너무 예쁘다는 표정으로 보시면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품에서 나던 부드러운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어머님은 저더러 온다고 고생했다고 실제로 보니 더 예쁘고 귀염상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렵기도 하고 긴장이 돼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 먹고 싶은 걸로 시키라고 하셨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긴장이 돼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대화 중에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커온 가정환경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어린데 많이 외로웠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손도 만져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고 해주셨죠. 저는 주변에서 무서운 시어머니 얘기나 시집살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얼떨떨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언니들한테 말하니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원래 결혼 전에는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순진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언니들이 뭐라고 하든 어머님이 왠지 좋았습니다. 설사 결혼하고 나서 바뀌신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좋았지만 어머님이 더 좋았다고 하면 주변에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주변 우려와 달리 어머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저를 구박하시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퇴근하고 오면 밥 차려주시고 피곤할 테니 설거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씻고 쉬라고 해주시고 제가 나서서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남편을 시키면 시키셨지 저는 안 시키셨습니다. 어머님도 낮에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다 보니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도 잘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귀엽다 예쁘다 소리를 잘하셨고 저를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처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옷 보이면 저 입으라고 잘 사다 주시고 주말에는 푹 자라고 깨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먼 훗날 어머님께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냐 물어보니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첫 만남 때 제가 방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반갑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쟤랑 나랑 가족이 되겠구나, 이제 한 식구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참 신기하다 생각했죠.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몹시 기뻐하셨죠. 그렇게 출산했을 때 어머님이 남편 통해서 저보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김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병원으로 김밥을 30줄이나 말아서 오셨습니다. 출산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며 실컷 먹으라고요. 그 정성 가득하고도 한가득 쌓여있는 김밥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 낳고 나면 친정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제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서글픈 감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그 많은 김밥을 싸서 주시는데 어머님이 친정엄마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게 가슴이 뭉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병원분들에게도 나눠드렸는데 다들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인 줄 아시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저 손목 아프다고 아이도 내내 봐주시고 참 잘해주셨어요. 볼 것도 없는 며느리 뭐가 그렇게 예쁜지 저에게 참 잘해주셨죠. 남편과 저, 어머님,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네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말이 있죠. 저희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착하던 남편.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 여자는 이혼녀고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에서 재회를 한 후에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눈치가 빠르지 않았던 저는 남편의 변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밖으로 도는지요. 아는 지인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니는 걸 우연히 봤다면서요. 남편에게 추궁했고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저한테는 이혼해달라 그거였죠. 그 여자한테 단단히 눈이 돌아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듣는 저는 까무러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제 선에서 남편을 설득하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에 대한 마음만 확고했죠. 저희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안 어머님이 저에게 물어보셨고 결국 저는 펑펑 울며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님 그 일로 뒤집어지셨고 당장에 남편에게 따져 물으셨죠. 남편은 그 여자 사랑한다.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주는 어쩌란 말이냐고 묻는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마음이 떴는데 같이 살아서 뭐하냐고 갈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했죠. 그 말에 어머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살면서 엄마한테 한 번도 손찌검 당해본 적이 없던 남편은 몹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저도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랑 당장 끝내고 진주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아니면 나는 너랑 영 끊는다고 하셨죠. 아내랑 아들 놔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며 고함도 지르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싸대기를 맞은 남편은 충격받은 건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다가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님은 다리가 다 후들거리시는지 주저앉으셨어요. 제가 괜찮으시냐 하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요.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그 사이에 어머님과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집으로 와 어머님께 따지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이 저 몰래 수소문해서 남편의 내연녀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직장 찾아가서 내 아들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오신 모양이었죠. 남편은 왜 그 여자 직장까지 찾아가느냐고 어머님에게 따졌고 어머님은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고 하시더군요. 너한테 한 거랑 똑같이 정신 차리라고 싸대기 올려 붙이려다가 그나마 참았다. 그렇게 하셨단 봐요. 뭐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어쩔 건데? 그 여자 건들면 저도 어머님 안 봅니다.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저도 충격받았죠. 얼마나 여자에 미치면 자기 엄마한테까지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뭐가 어째? 그 여자 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애까지 가졌다고 하더군요. 애까지 가져? 네가 제정신이야? 진주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여자가 제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같은 소리 하네. 뻔히 와이프고 자식까지 있는 놈이 바람질하면서 운명. 그 여자는 너 결혼한 것도 알고 애 있는 것도 알면서도 너랑 그러고 다녔어. 근데도 운명? 제 인생이에요. 저 알아서 할 겁니다. 이게 알아서 하는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 인생이에요. 저 그 여자랑 살 겁니다. 어머님도 그 여자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면 어쩔 건데? 그럼 저 어머니 안 봅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래, 그럼 그러자. 앞으로 보지 말자. 어머니! 네가 먼저 인연 끊자고 안 했어?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네가 먼저 끊자고 한 거 아니냐? 제 말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멀쩡히 아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고 딴 집 살림한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주리? 응원해줄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를 이해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너 이해 못한다. 내 속으로 나왔지만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네가 뭐가 부족해. 진주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재영이는 네 자식은 안 보여? 여자한테 눈 뒤집히니까 부모 자식도 없어?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인 모양인데 그렇게 해. 나도 이제 너 안 말린다. 남편은 그렇게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왜 남편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절망이었어요. 한동안은 눈물바람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는 제 상황을 곰곰이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제대로 눈이 돌아 있는 상태였고 저한테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쳐 넣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혼이 될 거고 이혼 후에 제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 때다 보니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남편 앞으로 별로 재산이 없고 집도 어머님 집이었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혼하면 이 집에서 나가줘야 되는 건 저와 아이였습니다. 어머님이 지금은 아들에게 실망해서 화를 내시지만 결국은 아들 편에 서지 며느리의 편에 서지는 않을 테니까요. 친정집으로 간다고 해도 저희 아빠 성격상 저를 더 나무라실 것 같고 거기서 지낼 수 있다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나도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볼까 싶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심장이 덜컹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혹시 이혼해주라고 남편 대신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진주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착하고 바르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미안해. 어머님이 미안해 하실 일 아니세요. 아니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죄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꼴보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 싶으면 해주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어머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그렇게 감사하고 든든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을 안 한다는 뜻을 밝히니 남편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예 나가서 사는 듯 했죠. 하지만 저도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둘이 살면서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하고 위자료라도 받고 나오지 어떻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 사느냐고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사는 게 편하고 힘든 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없는 집에서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어머님 입장에선 자식이니 아들이 보고 싶고 생각날 텐데 제 앞에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도 많이 컸고 어머님과 마치 친모녀처럼 편하게 잘 지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머님과 저를 친모녀로 생각하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돈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 낳은 자기 애도 커서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호적 정리도 안 된 채 이렇게 있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왜 남의 집에서 남의 엄마랑 그러고 사느냐고 따지더군요. 남의 집에서 남의 엄마랑 산다는 말이 참 이상하게도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따로 어머님 가게에 몇 번 찾아갔었대요. 그 여자랑 아이도 같이요. 아이를 보면 어머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서 구태여 다 같이 찾아간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쪽으로 눈길도 안 돌리고 남편한테 나가라고 하더래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요. 남편이 손주니까 얼굴이라도 보라고 했다는데 어머님 왈 내 손주 지금 학교 가 있다고 걔가 내 손주인데 왜 M1애를 보고 내 손주라 하느냐고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매정한 모습에 결국 돌아갔다고 하고요. 남편은 저보고 자기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느냐고 저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고 따지더군요. 엄마 집이라도 갖고 싶어서 버티는 거냐고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바람나서 집 나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대고 다니느냐고요. 당신이 어쩌든 나는 이혼 안 해줄 거고 결국 당신 와이프는 첩이고 그 여자랑 낳은 자식은 외방 자식이다. 그건 명심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셨으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죠.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군요. 엄마가 당장은 그러셔도 결국 부모 자식 간 연을 어떻게 끊겠느냐. 결국 당신만 상처받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혼해주고 제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모질게 변하는 건지 저는 남편이 다녀간 이후로 한동안 또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왜 어머님은 남편 다녀간 것도 말 안 하셨을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도 봤을 텐데 걔도 결국 손주인데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 다녀간 얘기를 전했더니 어머님도 저 신경 쓰일까봐 말 안 했다고 얘기해 주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솔직히 말해달라고 아들인데 눈에 밟히고 그 여자가 낳은 손주도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지만 끝까지 안 봤다고 하셨습니다. 내 며느리는 너 하나고 내 손주는 우리 재영이뿐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저도 어머님 말씀만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요. 남들 눈에는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 놔두고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모습이 비정상적이고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어머님 말씀 하나만 듣고 또 믿고 그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어머님과 15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셨어요. 그냥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커서 어느덧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대장암이셨고 어머님도 울고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착하고 마음 좋으신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나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대학병원에선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퇴원을 권유해서 집 가까운 종합병원에 모셨습니다. 가게는 임시 휴업을 걸고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 살면서 어머님 곁을 지켰어요. 간병하는 와중에 남편에게도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어머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겠지 생각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전화를 하려 하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남편에게 어머님 상태를 전하고 병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 병실로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몸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고 하셨고 남편도 하염없이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자기 엄마 간병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라서 간병하는 거 아니고 내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어서 하는 거라고요. 내 엄마 간병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겠느냐.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어머니는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셔서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갈수록 수척해지는 어머님 상태에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러다 덜컥 돌아가시기라도 할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쯤 암이 폐로 전이까지 되어서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낙 식사를 안 하시니 미음이나 가을이라도 갈아서 드릴까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아들 좀 불러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냉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고 남편도 병실로 왔어요. 저와 남편 앉으라고 하시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이랑 가게 다 저한테 주고 가고 싶다고 그게 어머님의 유언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반드시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위한 것도 있다. 네가 재영이랑 재영 애미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네가 잘못한 거 애미인 내가 대신 갚는다 생각하고 살고 있다. 내가 결정한 일은 자식인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네가 나중에 재영애미나 재영이한테 지은 미안한 마음 내가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당신하고 재영이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참 못할 짓 했고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제 속에서 꽉 막혀있던 감정이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서류상 부부지만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다 보니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었는데도 남편의 사과를 듣고 나니 속에 막혀있던 응어리가 그나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참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 집이며 가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저한테 넘기신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어머님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프셔도 좋고 거동이 불편하셔도 좋으니 그저 제 옆에 오래오래만 있어주셔라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해주셨던 것만큼 저 역시도 어머님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어머님이 땀을 엄청 흘리셨어요. 괜찮으시냐 선풍기라도 틀어드릴까요 했는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아무래도 안 좋으신 것 같아 의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숨이 차서 저한테 겨우 그러시는 겁니다. 애미야, 우리 진석이 때문에 미안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어머님만 있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고맙다. 내가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네가 꼭 내 딸 같다. 저도예요,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이 엄마나 다름없으세요. 그래, 너 내 며느리 하지 마라. 그냥 내 딸 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야윈 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느새 어머님 숨이 많이 차시고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침도 잘 못 삼키시고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의사를 부르는데 어머님이 그대로 쓰러지시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정신 차리시라고 어머님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제발 숨 좀 쉬시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의사가 왔지만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야윈 어머님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죠. 우리 어머님, 아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어찌나 울었던지 그 뒤로 기억이 없는데 병실에서 깨보니 저희 아들이 와 있고 남편이 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한테도 상복 입으라고 하는데 상복 보고 또 까무러치게 울었네요. 장례식에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와 그의 자식도 참석했습니다. 저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만 하고는 금세 돌아갔어요.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이 너무 크고 하염없이 슬프기만 했죠.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유언대로 집과 가게는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뒤늦었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주었어요. 어머님이 없으니 더 이상 이혼 안 해주고 버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준 건 이혼까지 해버리면 어머님마저 제 곁을 떠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 그럴 필요도 없어진 거였죠. 그렇게 어머님이 제 곁을 떠나버리시고 텅 빈 집이 참 쓸쓸하고 사무치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은 아들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은 마음이 진정돼서 어머님 물건들을 찬찬히 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들이 딴 살림 차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얼마든지 아들 편에 서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새 며느리, 새 손주랑 재미있게 사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셨고 남편 대신 제 곁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받은 큰 사랑을 못 돌려드린 것이 한이 되고 살아생전 더 잘할 걸 후회가 되지만 한켠으론 저에게 이런 깊은 사랑을 주신 것에 너무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머님이 있어서 커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도 알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씩씩하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남편과 결혼한 건 너무 잘한 일 같습니다. 어머님을 만났고 평생 많은 추억 만들며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곳에서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저도 어머님 따라가는 날 그곳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서 제가 효도 많이 하면서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하지 못한 말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엄마.